퇴직을 앞두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준비해왔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정말 악착같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자유롭게 놀러 다니던 때도 저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고 결국 합격이라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직 생활은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났고 매일 아침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일상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꾹 참고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연금도 나오고 소소하게나마 저축도 모아두었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퇴직하는 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유다. 더 이상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제 앞에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맞춰 몸이 반응하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펼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만의 작은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눈에는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신, 아침부터 빈둥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일 안 한다고 완전히 손 놓고 지낼 생각이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집안을 지키다가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괜히 더 신경이 곤두서는 건가 싶어 저는 일부러 집안일을 도와보았습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개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무엇을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게 빨래 갠 거예요? 다시 개요.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오는 거예요? 청소기 돌렸다고? 그런데 왜 먼지가 그대로야? 칭찬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구박만 늘어갔습니다. 더 서글펐던 건 아내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린 SNS 속 아내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요? 당신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만나면 되잖아요. 여긴 여자들끼리 노는 자리예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요.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TV를 켜도 시끄럽게만 느껴졌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흘러갔고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물론 아내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친구들과의 관계에 제가 갑자기 끼어드는 게 어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한두 번쯤은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퇴직하면 아내와 함께 못 다닌 데이트도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건 제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 아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힘들다.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별일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혼자 입만 챙기니까 좋겠네. 가족들 생각은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순간 젓가락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려달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구박거리가 되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또 다른 불만이 쏟아질까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외출했을 때 혼자 밥을 먹는 편이 더 편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틈만 나면 강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며 마음을 달래곤 했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더 자주 나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갈 때면 아내는 꼭 한마디 했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취미라는 게 다 돈만 잡아먹네. 결국 저는 좋아하던 낚싯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낚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워볼까 했을 때도 중고,
기타를 사서 음악을 배워볼까 했을 때도 아내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돈 써요. 쓸데없는데 돈 버리지 말고 차라리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지 그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저는 여전히 돈을 버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연금을 받으며 소소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었던 제 바람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아내의 걱정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의료비도 늘어날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니까요. 하지만 몇만 원 하는 취미 생활조차 마음 놓고 못하는 노후가 과연 온전한 삶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집에서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요. 아직 젊다고 할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고 30년을 성실히 일한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했는데 그마저도 아내에게는 쓸데없이 축내는 돈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오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것이죠. 그날 아내가 던진 말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간데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지 그 모든 건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쓸모없는 사람, 집안의 짐처럼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죠.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기계였구나.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생을 마치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하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버틴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와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저는 괜히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아내와 둘만 지내다 보니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식탁에 앉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딸은 직장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연금만 축내고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이야. 순간 식탁 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던 소리가 뚝 끊기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서둘러 다른 화제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뱉은 그 비수 같은 말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가슴이 저렸던 건 손주의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일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저는 단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처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치 전기줄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찌릿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가족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건 허전한 식탁과 제 마음속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내의 목소리가 귀를 때리고 손주의 순진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과연 맞는 걸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꺼내어 정확히 제 경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내가 관리해온 저축이 생각보다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죠.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눈 뒤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 보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치 보며 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 무시와 구박 속에서 보내는 노후는 절대 행복일 수 없다는 거요.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쌓아온 돈이었지만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제 삶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저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었죠. 여행 준비를 하는 아내의 모습은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 너머로 친구와 신나게 웃는 모습. 언젠가 저도 좋아했던 모습이었지만 그 활력은 이제 더 이상 저와는 무관했습니다.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전날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일주일 동안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 좀 해보라고요.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요. 뭐든 다 직접 해봐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마치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가르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도 배려도 없는 그 말투. 이제는 저를 남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 태도. 남아있던 애정과 미련이 마지막까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고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동안은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물음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구박과 무시 속에 살았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내줘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치밀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이제는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월세 원룸이라도 좋으니 눈여겨두시고 혹시 전세 자리가 나오면 바로 계약할 수 있게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릴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이 합의로 진행되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 나서는데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잘 알지만 이제는 최소한 길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아내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화려한 원피스에 쇼핑백을 한가득 끈 아내가 들어왔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폭풍 같은 잔소리가 시작됐거든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놨어? 바닥 청소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여행 다녀와서 집이 반짝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아, 진짜 싫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 손에 들린 쇼핑백,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다녀온 사람 특유의 여유만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짐했죠.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식탁에 마주 앉자 아내는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직접 데리러까지 왔더라니까. 정말 세심하지 않아?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된다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아내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는 거야? 그만하자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었고 당신도 내 없이 혼자가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아내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이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반반 나눌게. 난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 최소한 매일 모욕당하면서 살지는 않겠지. 나도 이제는 조용히 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금세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로 제 인생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며칠 후 아이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아들은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기에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린 결정이라면 저는 괜찮아요. 예상과 달리 딸은 제 결정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죠. 엄마랑 아버지가 너무 다르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늘 마음이 쓰였어요. 아들에게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본인을 위해 내린 거라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거든요. 그 후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원룸을 구했습니다. 집을 팔고 정리하기 전 우선 제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죠. 6평 남짓한 작은 방에 조그만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동안 아내가 맡아왔던 사소한 살림이 제겐 큰 산처럼 다가왔습니다. 딸이 와서 간단히 알려주었지만 하나하나가 다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코스 맞추고 세제는 여기 넣으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세탁기를 잘못 돌려 옷감이 줄어들어 버리곤 했죠. 쌀 씻는 것도 서툴러 물을 잘못 맞춰 밥이죽이 되거나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저에겐 큰 도전이었죠. 계란을 넣으라던 딸의 말을 떠올리며 따라해봤지만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이라 대충 쓸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금세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서툼과 실패가 저에겐 묘하게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든 적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겠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돌려야지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원룸에서 저는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갔습니다. 불편함을 겪으며 동시에 제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던 거죠. 처음엔 아내가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며 내뱉던 말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모욕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나가서 몸을 좀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저는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였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순 업무. 시급원 짧게 적혀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라니 괜히 창피한 거 아닐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죠. 하지만 이내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뭐든 해보는 거야. 하루 4시간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보자.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젊은 시절처럼요.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게 다였는데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묘한 즐거움이 있더군요. 특히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잠깐씩 스쳐가며 남기는 이야기가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편의점에 들르는 대학생,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은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까지 그들이 건네는 짧은 대화 속에 사람 냄새가 묻어 있었고 덕분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대학생이 들어와 저를 보며 아저씨, 요즘 자주 뵙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괜히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 학생이 와,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구나. 가끔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들렀다 가며 약사님, 고생 많으세요. 늦은 밤까지 힘드시죠?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별것 아닌 듯한 그 말들이 제겐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피곤함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무엇보다도 저는 손님들로부터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눈치 보며 미뤄두었던 꿈들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기타 배우기의 꿈을 드디어 실천에 옮겼습니다. 동네 작은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사서 집으로 들고 오던 날은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 끝이 너무 아파서 줄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지만 그 아픔조차 희미한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옆에서 나이 들어서 무슨 기타냐, 돈 아깝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는데 고향의 봄을 처음 끝까지 연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젊을 때는 관심조차 없었던 SNS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크더군요. 처음에는 좋아요 한 개만 받아도 신기해서 혼자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일상 이야기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붓글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우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붓을 잡으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더군요. 먹을 갈고 천천히 획을 그어 내려가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크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연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음식을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가끔은 치킨 하나 시켜서 혼자 먹는 소소한 사치도 즐길 수 있었고요. 요리도 조금씩 배우다 보니 간단한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정도는 이제 제법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돈을 쓸 때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타 학원비를 낼 때도 서예 도구를 살 때도 이제는 아무도 옆에서 그 돈이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참 좋았습니다. 다만 혼자 지내다 보니 가장 신경 쓰이던 건 건강 관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챙겨주던 병원 예약이나 약 관리, 건강검진 스케줄도 이제는 모두 제가 직접 해야 했죠.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어디 가냐고 묻는 게 부담스러워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 아내와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당신 이러다 말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흔들림 없이 결심을 굳히자 그제야 태도를 바꿔 재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나눠야지. 나는 여태 집안일만 하고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아내의 말투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법대로 하자.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도 제 몫으로 작은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하고도 여유가 조금 남았으니까요. 저축도 반반으로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마음 한편으로 씁쓸했지만 동시에 묘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만남들이 제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외로 참 재미있더군요. 어느 날 젊은 친구가 묻더라고요. 아저씨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해서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정말 멋지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순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시선이 생각보다 따스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 수강생들과 함께 연주 준비도 하고 연습이 끝난 뒤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선생님 참 용기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용기라기보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와 만남들이 저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만 만나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와 따로 약속을 잡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도하듯 말하더군요.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챙길 테니 아버지는 이제 삶을 즐기세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꾹 참고 있던 시간에도 아이들 마음은 불편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손주들과도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자주 장난을 치게 되더군요. 할아버지, 기타 좀 쳐주세요. 아직 서툰 연주였지만 그 음악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손주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뭘 해볼까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즐거웠어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었죠. 책이 보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고 영화가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상 같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값진 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습니다.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고요한 시간. 그때만큼 마음이 평화로운 순간이 없었어요. 어느새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기타 실력도 늘어서 동요 수준을 넘어 몇 곡은 제대로 칠 수 있게 됐고 편의점 일도 벌써 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임시방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일상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 되었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다 보니 소화도 잘 되고 밤에는 깊게 잠들 수 있었고요.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작정 참고만 있는 건 답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결국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술만 익혀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만남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혼자라는 게 결코 결핍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은 2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누군가는 늦었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은 온전히 제 삶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이혼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존중받지 못한 채 무작정 참고만 있는 게 결코 해답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이 아니더라도 잠시 따로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